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언론으로부터 가장 주목받게 되는 발언 기회하면 바로 8.15 광복절 경축사를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쳤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곳이 리순 감옥인데 하얼빈 감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헷갈릴 게 따로 있습니다. 만주에 있는 하얼빈과 서해가 코앞인 산둥반도의 리순은 혼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비서관의 실수겠지요. 그러나 실무진의 실수를 발견하고 이런 실수가 더는 없도록 기강을 다잡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주는 거 읽어줄 바에야 낭독 능력이 더 나은 분이 대통령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른바 불순 세력이 대통령과 정부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청와대에 침투해 고의적으로 농간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스코어 있는 그대로 속아버릴 청와대 아닌가요? 이래서 어리석은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의 재앙이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광고 듣고 조간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햄버거, 피자를 콜라랑 먹는다면 80점입니다. 햄버거, 피자는 맹물 아니면 맥주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안철수 한 사람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기타를 만드는 콜트 악기가 망가졌다는 발언을 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은 강제로 조정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쪽이 넥슨과 서울 강남역당 거래를 할 무렵에 우병우 수석이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매매 광고가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 원씩 구직수당을 주기로 한 정책.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표절 논란이 일었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정책을 준비한 기간이 일주일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급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평균 실질 임금 수준은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2위에 그쳤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사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이 문장이 주제문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나은 편에 속한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면, 즉 헬조선이라면 지구상에서 지옥이 아닌 나라는 몇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사설은 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남탓만 있다. 불신풍조를 만든 것은 특권의식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정사법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식 하면 된다 같은 호소를 들어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지요. 사드 문제에 당이 전략적 균형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이은 전략적 균형성입니다. 반대를 해도 반대한다고 밝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신의 소신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다. 다만 제대로 된 리더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조선일보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신다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안철수 전 대표 한 사람만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주목하라고 한 것이 있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 사이의 틈 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이어서 친박 최고위원인 조원진 의원도 국내 정치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기문 총장 측 핵심 관계자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이 친박 일색이다 라면서 말이죠.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친박이 싫다는 것인지 당이 친박 일색이라서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본인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인지 여전히 반반 총장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사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를 왜 내년 말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을까? 내년 말은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다. 대형 안보 이슈는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이다. 야당의 반대가 거셀수록 색깔론으로 노골적인 편가르기를 시도할 것이다. 중국의 공세가 심해지면 애국대 매국이라는 이분법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길 것이다. 정교하게 짜인 대선용 계획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때 강성노조 때문에 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 콜트 악기가 망가졌다. 이렇게 말했었죠.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강제 조정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보고 말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어쩔 수 없이 이달 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다고 하는데요. 강제로 하는 사과 진정성이 있을까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타던 외제 승용차를 김모 부장판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김모 부장판사 현직입니다. 그동안 정운호 씨에게서 5천만 원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던 김모 부장판사였는데 난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운호 전 대표가 승용차 대금으로 김모 부장판사에게서 받은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했더니 정운호가 김 판사에게 되돌려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운호 전 대표는 성형외과 의사인 이모 씨를 통해서 김모 부장판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처가 땅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이런 정보가 공유됐었습니다. 관리를 사위인 검사가 한다, 라고 말이죠. 가족들이 우병우 몰래 우병우 이름 팔아서 광고한 것일까요? 이 맥락에서 중앙일보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는 민심을 못 읽는다, 이런 제목인데, 우병우 수석이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한편의 슬픈 희극과도 같다.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정의 사회를 외치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겠는가? 글쎄 말입니다. 경향신문에 제주 덮친 중국발 저염수, 남해로 북상,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제주 서부 해역에 염분 농도가 낮은 바닷물인 저염수가 유입됐습니다. 염분 농도가 낮다, 별로 안 짜다는 이야기죠. 바닷물이 안 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마을 어장에 소라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짐작할 만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중국 양쯔강에서 저염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제주와 남해 연안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중국이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지요.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이번에 따뜻한 바람. 우리 폭염의 원인이 그 따뜻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저염수까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사설 부실 책임 나몰라라 하는 최은영의 모렴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진 해운이 지금 최은영 씨가 싼 똥을 치우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펑크난 돈 메워달라며 구걸하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진 해운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도 회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최은영 전 회장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에게서 160억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진해운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긴 뒤에도 매년 140억의 임대료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최은영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매각해서 10억의 손실을 회피해 먹튀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리스크가 다름 아닌 오너로부터 출발한다는 공식. 네, 최은영이 전형입니다. 국제면으로 가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이 사람 정말 막 나가지요. 인권 위에 치안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임 이후에 범죄가 줄어들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강력범죄가 31% 줄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단 압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건물까지 별채로 사들여서 교도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약 사범들이 특히 많이 수감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도소가 마약 소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누르면 눌러집니까? 더 크게 튕겨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부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은 지난해 완성된 상태입니다. 대학생들은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정부가 말하는 반값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인데
수혜자가 10명 중 4명 남짓이고요. 수혜자가 받는 혜택도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의 반값 등록금이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혜택 조건이 까다롭고요.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지급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은 무려 2만 명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깁니다. 반면에 실질 임금 수준은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2위입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 임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요. 고용부 버전 청년수당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과 많이 닮았습니다. 고용부 것은 박 시장 것과 뭐가 다를까? 다른 게 또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것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봉쇄당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고작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청년희망 체험이라는 민간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사회 의결도 없이 발표부터 한 것입니다. 졸속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베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고용부입니다. 주요 부처가 여론의 반발은 뭉개다가 대통령 한 말씀만 나오면 졸속으로나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수당 외에도 저출산, 전기료 대책 이런 것도 며칠 만에 뚝딱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 사이에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서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관료들이 눈치만 보고 오더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창조, 혁신 이런 말 좋아하는 박근혜 정부답지 않은 복지부동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할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지난 4년 전부터 누진제 개선을 늘 약속해 왔다고 합니다. 역대 산업부 장관 그리고 한전 사장은 국회에 나와서 누진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고심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이 꼭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진제를 고집할 명분이 없음을 실토한 셈인데요.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징벌적 성격의 누진제로 국민 부담은 커져가는데 한전은 돈 벌 궁리, 정부는 그런 한전의 초과 수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을 궁리만 했던 것이지요. 이 기사도 하나 더 보시죠.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만 전기 먹는 하마로 매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기밥솥과 냉장고, 텔레비전의 연간 소비 전력량이 에어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적도의 나라면, 그래서 1년 내내 에어컨을 돌려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전기밥솥, 냉장고, TV는 에어컨과 달리 1년 내내 돌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한편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의 실제 소비 전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원전 1기 이상을 짓지 않아도 될 만큼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왜? 누가 구국의 결단을 했어? 쿠데타요?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고, 카카 어제 광복절 기념사 NG 내셨지 않습니까? 하얼빈 감옥이라고 하신 거 말입니다. 원래는 리순 감옥인데. 뉴스에 안 나오던데.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역사 교과서에 허위와 왜곡이 많아서 모든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싹 없애고 하나의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대통령께서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면 그게 심각한 거야? 아니 시비 거는 놈들 리순 감옥에 가서 안중근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봤대? 본 사람이 없잖아. 기록이 잘못돼서 하얼빈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엇갈리거나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일치합니다. 네가 안중근을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럼 안중근 의사가 내과야 외과야? 아니면 방사선과야? 카카, 그 의사는 의로울 의자의 선비사자입니다. 병원 의사할 때 의가 아닙니다. 국민들 눈도 있고 하니까 이젠 말씀을 좀 가려서 하셔도. 씨발 새끼, 너 기회 만났지? 날 어떻게든 골탕 먹일까 엿보다가. 카카, 안중근 의사가 뭘 하다가 일제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지 아십니까? 알지? 이거잖아. 1번 이토 히로부미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 2번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살했다. 3번 이토 히로부미를 청산리 전투에서 분멸했다. 4번 이토 히로부미를 명량해전에서 괴멸시켰다. 5번 이토 히로부미를 끌어안고 촉성루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같이 목숨을 끊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오늘은 격동하는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나는 꼼수다를 할 때 그 미국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그 교회에서 간증도 했었는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 지났군요. 예. 예. 자, 목사님은 또, 이 미국 현지에서, 목회도 하시지만, 저널리즘 또 평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또 지평을 넓히시면서 활동하셨는데, 또, LA에서는 진보적인 교회죠. 우리 평화의 교회가 유일하게. 맞습니까, 목사님? 예,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예.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또 우리 교인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때 반가움도 있었고요. 자, 목사님, 지금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한동안 또 부상해서 미국이 확실히 성숙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엔 또 도널드 트럼프가 또 부상하는 걸 보면은 이 맛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 트럼프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분노한 백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봉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동안 인기가 올라갔는데 요즘 좀 사실은 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특별히 오늘 이곳 시간이죠. LA 시간으로 월요일인데요. 여기는요. 오늘 또 아주 큰 문제적인 발언을 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슬림 또 전쟁 용사 비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번엔? 이번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민자들에게는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얼만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테러 지역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이구,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미국 이민자와 미국인 사이를 편가르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 내에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백인 중산층 이하들은 오늘날에 그들이 겪는 경제 위기가 미국의 지나친 패권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그들의 일자리가 이제 이민자들에게 뺏겼다라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팽배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분노를 아주 적절하게 자극하는 형태로 트럼프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공화당 하면은 한국의 새누리당을 이렇게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한국의 새누리당을 보면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 재벌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끝없는 환상을 심어주면서도 결국 뒤통수를 치는 기반과 사술의 정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트럼프한테 열광할 수 있을지 공화당 후보인데요.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한국의 새누리당과 공화당을 비교했을 때 이전까지 봤으면 사실 비교가 안 됐죠. 그래도 공화당은 좀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정당이었죠. 우리 새누리당과는 달리.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나오면서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새누리당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를 향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이미 후보는 결정됐는데 어떻게 이들의 목소리가 좀 힘을 얻겠습니까? 아니면은 채찬 속의 태풍으로 끝일까요? 그렇죠. 이미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깊게 보면 그것도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신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공화당이 막 가는 정당은 아니다. 이런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이 공화당 이 내부에서도 트럼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맥락이군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공화당이 마식하게 됐는지 물론 이제 선호하는 호응하는 그런 민중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품위를 지켰던 링컨의 정당이었던 공화당이 이렇게 마식하게 된 배경, 이건 위험 징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른바 세계 1등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던 공업 지역들, 그러니까 북쪽의 5대5 지역의 여러 자동차 산업 지역들, 거기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민주당 표가 이탈하게 됐고요. 그들이 이제 공화당으로 많이 돌아선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너무나 많은 해외의 분쟁 지역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미국의 자국의
패권주의를 위한 것인데 트럼프는 그 점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나치게 도와주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바꿔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가 외국의 뭐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과다한 개입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미국의 도덕주의를 이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후보 이제 뭐 사실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 예측은 어떠십니까? 예, 어쨌든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예. 꼭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실제로는 그 버니 샌더스의 영향을 받아서 예. 많은 공약에 있어서 좌클릭한 건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라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만의 어떤 독특한 것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부어가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는데요. 예. 자기는 힐러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힐러리가 아주 안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글을 최근에 허핑턴 포스트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힐러리가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수용했다고 하는데 버니 샌더스 올 초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부상한 원인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건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양극단에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죠. 예. 거기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컨셉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었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한 발언을 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표를 응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뉜 미국 사회. 샌더스의 네네. 지향점, 트럼프의 지향점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생각의 차이가 극심해 보이는데 미국 사회의 그 앞날에 이 같은 그 생각의 간극이 좁혀지기 힘들고 또 아울러 이렇게 됨으로써 사회 갈등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내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회가 스스로 내부적으로부터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젊은 층 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가 이렇게 과다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면 예.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샌더스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예. 반대로 미국이 이제 지나친 해외 개입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약화된다라. 그래서 우리 미국을 해서라도 불구하고 미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들이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그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미국 사회가 지금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지금 밀워키라고 하는 곳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요. 예. 또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흑인 한 명이 경찰로부터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1960년대 후반에 흑인 민권 운동하던 시기보다 지금 흑백 차별이 흑백 갈등이 더 심해졌다. 이런 것들도 미국 사회의 암울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사회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나라 밖 외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위치, 좌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힐러리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바마가 뭐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기가 있는 정책을 내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반도 정책 같은 데서는 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정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한반도 정세가 평화지향적으로 그렇게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에서 굉장히 힐러리도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또 강경파에 속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예.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제 생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되었다라고 해도 그가 과연 뭐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고요. 예.
또 일부 이제 한국의 이 교민 사회나 한국에 있는 진보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한미 갈등 때문에 차라리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낫다.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예.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옳지 못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한미 관계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근데 이렇게 그 미국 사회가 이제는 딴 나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내부를 돌아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 과거처럼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 대외 관계 이걸 지속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군사력 우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이거마저 그들이 패권주의를 놓게 된다면 예. 소위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브랜드 가치죠. 예. 그 가치를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이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우리 한반도와 관계된 사드를 봐서도 그렇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군비 경쟁을 미국이 오히려 재촉을 하는 것이죠. 예.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그 소련이 붕괴될 때 군비 경쟁에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소련 경제를 망가뜨렸던 그런 승리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사드 정책도 중국을 군비 경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지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한중 관계가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와간 살얼음입니다. 네. 이 사드는 결국 이제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으로 보는 게 정통한데, 자, 이 사드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민의 반발은 또 상당한 편이고요. 특히 성주 주민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성주 군민들에게 상당히 존경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또 낙관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철회가 불가능하지만은 않겠다라고. 아하,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기억도 있고 한반도에서 이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낙관을 해봅니다. 성주 주민들의 의지가 분명하고 또 한국 내부의 여론이 하나로 응집된다면은 미국으로서도 강행할 명분이 많이 약해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제 광주라고 하는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80년대 그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반미 운동의 골자였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정보기관이나 정책 기반자들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제 희망 섞인 낙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내 유보금을 그렇게 쌓아두고 왜 이렇게 기업들은 노동자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할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내 유보금이 어디 뭐 그런 개념이냐. 이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도 있는 것이고, 또 자산 안에 다 이제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완배 기자님,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방송을 한 8개월째 하면서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표현은 쓰지만, 사내 유보금이 얼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해명만큼은 정경련이나 기업들의 해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 그것이 기업들이 700조를 쌓아놨던 얘기가 아니다. 이런 그 기업들의 해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굳이 그런 표현들을 나서서 정정을 하지 않냐면, 사내 유보금 700조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현금을 안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사내 유보금이 700조다.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어 라고 이해한다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굳이 수정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전에 한국은행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은 기업 보유 통화량이 600조가 돌파했다. 6월에만 18조 원 늘었다. 조금 더 뉴스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시중 통화량이라고 썼더라고요. 가로 열고 M2 이렇게 적습니다. 잔액이 2,337조 원인데 이 중에 기업이 보유한 금액이 614조 원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기사는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경련이 즉각 반응을 하죠. 그리고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내 유보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내 유보금은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금고에 쌓아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개정이어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사내 유보금이라는 건 일종의 그 기업의 누적 이익, 그러니까 창사 이후에 쭉 늘어난 이익을 숫자로 표시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는 건 금고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꼭 금고에 있으란 법이 없죠. 건물을 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자산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 원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완전히 틀린 개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보 진영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의 이제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 페북에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걸 봐도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왜 사내 유보금으로 시비를 거냐. 비판을 해도 좀 유식하게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지적 자체도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국민들이 그 사내 유보금 700조가 대충 개념으로 현금을 기업들이 많이 쌓아두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굳이 뭐 사내 유보금의 회계학적 용어까지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게 제일 정확한 용어입니다. M2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연합뉴스는 그냥 시중 통화량 이렇게 썼던데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광의 통화, 그러니까 광이 넓은 뜻의 통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매우 현금에 가까운 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포함해서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겠습니다 하면 돌려주는 예금이요. 예. 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요것도 아무 때나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이거는 뭐 만기가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채권 투자 펀드인데 오늘 빼겠다고 하면 이틀 뒤에 돈이 나옵니다. 이것도 거의 현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익증권, 주식이죠. 이것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나옵니다. 요걸 다 합한 게 M2, 광의 통화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요 M2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사실상 현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M2가 얼마냐? 600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긴 했지만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재벌의 경제 비중이 한국 GDP의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 700조나 한국 상장 기업의 M2 광의 통화 보유량이 600조나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은 M2가 뭐고 광의 통화 뭐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600조, 700조, 예, 우리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내 유보금 얘기를 했는데 누가 경제적으로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는 사내 유보금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걸면 이제 그때 거만한 표정으로 알아 임마. 근데 M2 광의 통화 이런 게 있잖아 임마. 그게 600조가 넘어. 이렇게 대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러면 이제 광의 통화가 뭔지 모르는 저쪽이 깨갱하고 이제 물러서는 걸 부르는 거죠. 예. 지금 문제는요. 그러니까 기업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건 주시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 광의 통화가 600조가 넘는다는 규모도 문제지만요. 추세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제 민중의 소리에서 기사를 쓸 때 올해 3월에 올해 1월 통계를 가지고 저 광의 통화로 기업 현금 보유를 분석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1월 통계만 해도요. 제가 그때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한국 상장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광의 통화는 무려 590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보다 70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발표된 통계는 614조 7,399억 원입니다. 5개월 만에 25조 원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불황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 1년 예산이 350조쯤 되는데요. 예. 그 갑절인 615조가 지금 기업들 금고에 현금성으로 처박혀 있다니까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웃긴 건 어제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상반기 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너무 점잖은 표현인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가요. 지금 경기 살리겠다고 국민 세금에 추경까지 덮쳐가지고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재정 지출을 다 하고 났더니 상반기에 25조 원이 기업 창고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현금성 창고로요. 더 놀라운 건 6월 한 달 동안 늘어난 현금성 자산이요. 18조 원입니다. 예. 이게 사상 최대치였어요. 이 불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경제가 개판이어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에서 살고 국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들고 더위에 허걱대는데 기업은 전기요금 할인받고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재정정책 펼쳤더니 그 돈 다 쓸어 담고 이게 하는 분석이거든요. 예. 우리 기업은 지금 이 불황에 배 두드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죽어도 인상 못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걸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통계가 말을 해줍니다. 좀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기업 중심이 아니고요. 국민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 자체를 진짜 큰 틀에서 한번 손을 봐야 할 때가 됐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한국은행 통계여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제 기업 사내 유보금 이거는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자본가의 은닉한 이익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가 확실히 나온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조물주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 심심치 않게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건물주고 또 거의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도 있었는데 예, 리쌍 우장창창 사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건물주가 걷는 월세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리쌍 우장창창 사태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 리쌍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 그리고 그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이었나요? 예. 그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비호감이 상당히 많았었던 건 저도 조금 놀라운 일이긴 했어요. 예, 근데 예.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보기 전에요. 조금 궁극적으로 건물주들이라는 사람과 예. 그들이 걷는 월세가 과연 이 사회에서 정당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원론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지금 가계부채가 제2금융권으로 다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워낙 예. 저금리여서요. 그런데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부채가 대부분 건물에 투자가 돼서 월세를 받는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어제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김영민 PD님께서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원론적으로 저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와닿게 특히 홍대,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부동산 예. 가격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대 사례를 경제학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요, 경제사를 보면 이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인 경제학자는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각종 험악한 일을 하다가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왜 과학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산업도 나날이 발달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가난하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수수께끼였고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사람이 내놓은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예. 진보와 빈곤이라는 경제사상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예. 이 책의 주장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지대, 즉 땅값,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월세에 있다. 이런 아주 독특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어떻게 해결책을 내세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대를 세금으로 다 걷어버리자. 이게 단일 토지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제가 어떤 건물주여서 월세를 100만 원 받으면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전부 세금으로 내라. 이겁니다. 모조리 다요. 예. 이러면 월세도 안 오르고 예. 지대도 안 오른다는 게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어요. 아주 종북 사상이군요. 굉장히 과격하죠. 굉장히 과격합니다. 예. 이걸 이제 칼 마르크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극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똑같이 왜 기술은 발전하고 산업은 진보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살까? 그 원인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헨리 조지는 의외로 친노동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이었어요. 대신 헨리 조지는 세상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딱 하나다. 지대, 즉 지주들이 노동자들의 몫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헨리 조지의 말을 조금 따라가 보면요. 돈을 투자하는 자본가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을 경영한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 그런데 땅 주인인 지주는 뭘 하지? 땅을 제공한다고? 땅은 그냥 땅일 뿐이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땅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돈을 가로채는가? 이러면서 이제 헨리 조지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기죠. 예.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예, 이게 헨리 조지의 명언입니다. 조지의 기본 관점은 이겁니다. 땅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뭐냐?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가 되게 땅이 부족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전국 곳곳에 가보면요. 예, 노는 땅이 되게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방 농촌에 가봐도 노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부족해서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오르느냐? 조지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일부러 지주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화라는 걸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문화시설도 도시에 짓고 위락시설도 도시에 짓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도시에서 더 잘 통하게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의 이윤이 끝없이 불어나는 거고 애초에 작은 마을에서 월세를 조금 내고 살던 민중들은 계속해서 도시 주변으로 몰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지주들이 이익을 다 챙겨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지의 관점에서 보면요. 땅 주인이 그 수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땅값 올려서 사람들 쫓아낸 나쁜 짓 한 것 빼고 도대체 왜 그 큰 수익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 홍대 사례를 대입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홍대가요, 1984년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압구정동에서 오렌지족이 등장하면서 이 클럽 문화가 형성됐는데 이 오렌지족보다 이제 한층 낮은 그 사람들이 홍대 쪽으로 모이면서 홍대에도 클럽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음악 클럽이 붐을 타고 이제 젊은이들이 홍대에 몰려들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에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뚫리고 2012년 12월에 경의선역이 개통되면서 이 홍대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4년 사이에 방문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홍대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시가 분석을 해본 거 보니까 2010년에서 14년까지 홍대 상권 방문객이 21.9%가 늘어서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홍대 상권이 늘어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합정역 주변에 메세나폴리스라는 건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 GS 건설이 1조 2천억 원 투자한 돈이라는데, 여기에 뭐 문화 쇼핑센터가 열리면서 완전히 이제 꽃을 피웠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홍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홍대가 개발된 이유는 지하철과 경의선이 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세나폴리스라는 엄청난 거대 건물이 들어선 거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이 좋은 것, 그러니까 압구정동보다 상대적으로 쌌었던 홍대에 좋은 공연장, 갤러리, 카페, 식당 등이 입주해서 장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행하고 문화를 쫓는 사람들이 와 몰려드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죠. 여기에 입소문이 퍼지고 미디어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드니까 교통 인프라가 더 확충되고 랜드마크 건물까지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땅값하고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임차인들, 처음에 홍대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변두리로 쫓겨나죠. 그리고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매매 차익은 지주들이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홍대 땅값이 오른 이유의 본질이 뭡니까? 지주들을 행복하게 만든 요소는 저 요소 중에 지주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 외에요. 사실은 땅값이 올랐다는 건 유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지하철이 뚫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을 지주들이 돈 내고 뚫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투입한 인프라입니다. 그 다음 핵심적인 이유가 유동인구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늘었다는 것 중에 지주들이 한 역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몰린 건요. 홍대만의 문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젊음, 음악, 미술, 맛있는 음식, 이 문화가 유동인구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홍대를 한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문화 명소로 만드는데 최고로 기여한 사람들은 지주가 아니고요. 거기 월세 내고 살고 있었던 임차인들입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음악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임차인들이 오늘의 홍대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대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더니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동인구를 늘려놨더니 지주들은 월세를 기록적으로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지들이 한 게 뭔데요?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총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 이게 순자산, 순순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옵니다. 이게 2013년 말 기준으로 한 1경 1039조 원 정도가 됩니다. 1경. 그런데 이 중에 토지가 절반입니다. 국부의 절반이 땅값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국내 전월세 임차 가구,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해에 소비를 하는 지출 가운데 주거비에 얼마를 쓸 것 같습니까?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씁니다. 단지 머리 하나 누일 공간을 마련하는데 소득의 3분의 1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값 전체가요 5,604조입니다. GDP의 4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살이 피둥피둥 찌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피둥피둥 살찌더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비만과는 좀 예. 예전에 제가 이게 정확히 찾아보진 못했지만 청소년들이나 서민들한테 무슨 설문조사한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예. 참 황당하지만 미래의 희망이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평생 놀고 먹는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다수 시민들의 꿈이 건물주인 거니까요. 예. 사실 한국 지도자 중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한 사람은 딱 한 분이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 본질적인 불로소득 문제하고 온몸으로 맞서 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실패를 하셨죠. 근데 왜 실패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에 맞섰을 때 내 집 소유자들이 목숨 걸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마음이 뭐였냐면 종부세가 도입되면 내가 겨우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이 작은 집 한 채, 이 한 채 집값이 안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아둔한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네. 평생을 고생하셔서 자기 집 한 채, 작은 집 한 채 소유하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짜리 집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작은 집 한 채 때문에 지주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한 채 있는 집이요. 집값이 한 1억 원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집 1억 원 오르는 동안 강남 집값은 10억 원씩 올랐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집 한 채 마련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마련합니다. 정말 어떻게 쪼개서 우리 자녀들까지 어떻게 집 마련했다고 칩시다. 손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 집값이 오르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대대손손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자기 가족 머리 하나 편하게 누일 주거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 겁니다. 예. 그게 되면 내 집값 1억 원 오르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얻을 게 많은 겁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주들의 나라가 아니라요.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부디 그 헨리 조지의 말처럼 뭐 월세를 전부 세금으로 걷자 이런 엄청난 주장은 저는 못하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주거복지, 주거평등 이건 정말 우리 앞에 닥친 매우 중요한 화두고요. 예. 모두가 편안하게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다음 정부가 짜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모처럼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헨리 조지를 압니다. 예. 네. 예. 사실 이 뭐 경제학과는 거의 담을 쌓은 그런 저이긴 합니다만. 그럴 리가요. 예, 헨리 조지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제가 헨리 조지의 이름을 알게 됐냐면 그 넓은 땅 미국에서 꼽을 수 있는 유일한 사상가가 바로 헨리 조지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를 알게 됐는데 사실 19세기 말에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 진보적 그 기풍이 확대돼 가고 있었고 확장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곤 계층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 헨리 조지 분석에 따르면 이거는 토지의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예, 네. 토지 지대세를 만들어 가지고 불로소득을 전면 환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21세기에도 관통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합니다. 네.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뭐 다른 거 기억하실 거 없고
미국의 유일한 사상가가 헨리 존이라는 점, 이런 점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다니면은 어디 가서 그래도 하이바 자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루이순 감옥을 하얼빈 감옥으로 잘못 읽어서 개망신을 당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연설문을 작성한 청와대 연설비서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가뜩이나 위장 전입을 위장 전업으로,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로, 바쁜 꿀벌을 바쁜 벌꿀로 말하는 등 사실 검증은커녕 논리적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게다가 한글 읽기조차 버거워하는 분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읽게 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한 데 따른 격한 분노의 표시다. 게다가 개 돼지들에게 헬조선 따위의 개드립은 이제 그만치라며 훈계하는 준엄한 메시지인데, 무식이 통통 튀는 멘트를 여과 없이 넣은 점은 청와대 내에 종북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할 만큼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에게는 경고를, 북한에게는 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조국 광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서 희생한 독립지사를 추앙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에게 100억 받고 위안부 문제 퉁쳐서, 또 북한은 해봤자 듣지도 않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만 아프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서 스킵했다. 또 독립지사는 건국절 반대 운운하는 헛소리를 들어놓아 추앙할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 박근혜 동지는 광복절 경축사기 때문에 기왕 스포트라이트 받는 김에 유일하게 강한, 유일하게 싸울 만한 상대인 만만한 국민에게 까불면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는 역사적 상식을 틀리다니, 가히 일본 괴뢰군의 딸 맞네, 아는 거라고는 볼펜 세우기밖에 없네, 이런 비난을 받게 됐으니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즉각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실은 내가 종북 세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스스로 감옥에 가겠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동지에게 정신이 혼미한 약을 타서 드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 동지가 어쩔 수 없이 루이순을 얼빠지게도 하얼빈이라고 말했다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마무리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우린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칼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선글라스와 반바지 차림의 여행객들 사이로 빨간 노조 티셔츠를 입은 50대 여성이 보였다. 공항 청소 용역 노동자 Y씨. 지난 겨울 이 철문을 용접했어요. 국회의원 차가 저기 귀빈실로 가는데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게 방해된다고 했나 봐요. 우리에게 말도 않고 이 문을 용접하니까 갑자기 출입구가 없어진 거예요. 퇴근도 못하고. 높은 분들한테는 꿈쩍도 못하면서 우리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요. 쓰레기통, 화장실, 대합실 바닥, 흡연실, 에스컬레이터. 그 넓은 청사 한 층을 두 사람이 나눠 맡아요. 출국장은 100리터 쓰레기 봉투 150개가 나와요. 비닐을 하나하나 봉투 안에 밀어 넣고 검색대에서 뺐다가 다시 넣고 손목부터 어깨, 허리, 무릎, 발목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런데도 미소 지으면서 일하라고 해요. 죽어도 미소가 안 나오는데.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오죽하면 이 더운 날 일 끝난 뒤 샤워할 곳도 없어요. 더 참기 힘든 것은 관리자들의 인격 모욕이에요. 여기 휴지가 떨어졌으니 주워가라. 돈 많이 받으려면 좋은 대학 나와라. 커피 마신다고, 동료와 잠깐 이야기한다고, 걸려온 전화 받는다고 경위서 쓰게 하지요. 제사가 있어서 연차 쓴다고 하면 카톡에 제사상 사진 올리라고 하고. 여길 왜 계속 다니냐고요? 남편은 아프고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고 4대 보험도. 회식 때 나를 자기 무릎에 앉혔다. 어떻게 할 틈도 없이 혓바닥이 입으로 들어왔다. 노래방에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성추행 당했다.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만졌다. 노조 지회장 손경희 씨도 다른 노조원들도 부끄러워 못했던 이야기들을 설문지에 쏟아냈다. 기자님들 오시게 하려고 머리를 밀었어요. 창피한 것보다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이들의 요구는 두 가지다. 시급 8,200원에 상여금 400% 이내라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 그리고 인간 취급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들은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누이였고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 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살아서 숨쉬고 분노하고 맞서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 김용민 브리핑 2부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